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조정실 학교폭력 피해자 협의회 대표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조정실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짚어드렸다시피 학교폭력 피해자가 1년에 5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태 어느 정도인가요? 2022년 작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만 건에 육박하고 피해자는 5만 4천 명 이상으로 발표됐는데요. 실제로는 피학생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말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속상할까 봐 또는 말해봤자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피해 사례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요즘에 학교폭력 유형을 보니까 굉장히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언어폭력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접한 그 피해 사례 중에 조금 기억에 남거나 충격을 안겨줬던 사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는데요. 요즘 들어 언어폭력이 많이 급증했거든요. 네네. 근데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 아주 급증을 했는데요. 이게 얼굴을 보고 이루어지는 신체 폭력이나 따돌림 같지 않고 사이버 폭력은 24시간 사이버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고통스러워하게 되는데요. 사건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해서 그거를 악용한 사건인데요. 음란물에 피학생의 얼굴을 합성해서 유포한 사이버 폭력 사례인데요. 이 피학생은 이런 음란물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자신일까봐 오해하거나 또 인터넷상에 번져나가는 것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것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네, 이게 하나의 범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고 저희가 앞서 이제 임재 변호사와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지금 가해 학생 측이 오히려 이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거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 학생들에게는 이게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가해 학생 부모들이요. 생기부 기재로 인해서 자녀가 이제 대학 특히 진학에 어려움이 발생할까봐 심의 결과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해 학생이 학교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럼 피학생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공간에 머무르는 게 힘이 드니까 결국은 가해 학생이 아니라 피학생이 학교를 다른 데로 전학을 하게 되죠. 근데 전학을 하게 되면은 그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보면은 가해 학생은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학교에서 떠나야 되는지 이렇게 쫓겨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소송 같은 거는 부모들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해 학생들에게서 어떤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깨달음을 주고 그러고 나서 반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친구 속으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이렇게 소송 가거나 하는 경우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 문제를 갖다가 부모님들 감정 싸움으로 가면서 결국은 일이 확대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들의 또 고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해 학생도 이 아이가 반성의 기회를 뺏게 되니까 결국은 이 아이의 미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양쪽 가정이 모두 다 아이들 피학생들까지 다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저는 부모님들이 좀 현명한 아이들 정말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학교 폭력 사태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 대책이 나온 지도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정부는 이달 말에 대책을 보완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매년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만 실효성에 이게 의문이 드는 거는요. 이게 가해학생 선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피학생 보호는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사실 점차 가면서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서 목소리는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은 지금 현재로는 구색 맞추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변함없이 이렇게 피해자 보호 지원이 외면된 새로운 대책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로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단 하나뿐인 지금 기숙형 피해자 치유시설인 해맑음센터가 있지만 이조차도 한계 있는 이조차도 지금 사라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은 6,000곳이나 되는데요. 피학생 전담기관은 149곳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곳마저도 이곳 모두가요. 지금 피학생만을 전담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기관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끔 유명무실한 숫자 채우기식의 피해자 시설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피해자 전담기관에 대한 이런 정확한 안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이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현실성 있는 보완 대책으로 좀 피해자 지원이 우선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